강미래가 우리 실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백윤식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부로 파일을 전송한 흔적이 있어요. 이사회 전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태진의 말에 미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죠. 다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 남쪽 끝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절벽 위에 우뚝 선 해안우리 병원은 섬 주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5층 규모의 하얀 건물은 언뜻 평범한 요양병원 같았지만 24시간 경비가 삼엄하고 면회객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강미래는 병원 정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 속 할머니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숨을 거둔 치매 할머니, 갑작스러운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10년간의 해외 의료봉사 경력을 숨기고 간병보조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력서에는 단순한 고졸학력과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기재했습니다. 간병팀장 오태진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면접에서 그의 시선은 미래의 얼굴부터 손끝까지 훑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래는 일부러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할머니를 돌본 경험만 있고요. 오태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미래는 겨우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미래는 3층 병동에 배정되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 병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간병인들의 동선까지 세밀하게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동료 간병인 김순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게 병원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알려주었고 특히 오태진에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실 배치, 약품 보관소 위치, 직원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마지막 며칠을 보낸 304호실이 복도 끝쪽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는 항상 중간에 뚝 끊어졌습니다. 3층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누군가 다가오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병원에는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미래는 304호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방에서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약병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갔지만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테스트 K47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규 의료용 약품의 표기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약병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복도에서 오태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약병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오태진이 문가로 다가와 방안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침대 밑을 향했다가 미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미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걸레질을 계속했지만 오태진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 시간이 되자 병원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미래는 복도 사각지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태진이 305호실에서 나와 투명한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약병을 다른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바뀐 약병의 라벨에는 정규 약품명이 적혀 있었지만 원래 약병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졌습니다. 미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받았던 것일까요? 가슴 속 분노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오태진의 행동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명확한 영상을 얻기 어려웠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신발 소리였습니다. 미래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척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살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미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단서를 발견한 순간 그녀 자신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안가 절벽 위 병원의 고요한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위험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가온 것은 다행히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미래는 당황한 척하며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고 둘러댔고 경비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미래는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미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태진의 시선이 유독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4호실에서 발견한 테스트 K47 약병 조각이 할머니 죽음의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미래는 병원 뒤편 휴게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간호사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였습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로 온 간병보조원 강미래예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3층 새 직원이구나. 나는 박소영이라고 해. 여기서 3년째 근무하고 있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단순한 질문들이었지만 점차 병원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소영은 말수가 적었지만 미래의 진솔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과 미래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간호사로서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미래는 그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태진이 새벽 시간대에 특정 병실들을 순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팀장님이 새벽에 왜 병실을 돌아다니세요? 미래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글쎄, 특별관리 환자들이 있나 봐. 근데 그 환자들 명단은 우리도 잘 모르거든.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병원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소영이 믿을 만한 사람일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래는 일부러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소영의 말대로 오태진이 새벽 2시경 특정 병실들을 순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은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해졌고 복도에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미래는 간호사실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가 되자 오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특정 병실들만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305호, 312호, 318호 모두 중증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이었습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305호실 문틈으로 살펴보니 오태진이 환자에게 무언가를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물은 정규 치료약과는 다른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오태진은 주사 후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8분 후 오태진이 305호실에서 나왔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숨었지만 그가 다음 병실로 향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12호실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병원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표현했습니다. 소영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너도 느꼈구나. 사실 나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특정 환자들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거나 반대로 이상하게 호전되기도 하고. 소영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녀 역시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이제 소영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지하에 일반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창고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한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래의 질문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지하로 내려가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소용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지하 창고로 향한 것입니다. 지하 1층은 일반 창고였지만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보안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래가 계단 근처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였고 그 중에 테스트 K47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미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4호실에서 발견한 바로 그 약병의 표기였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부작용, 데이터 전송 등의 단어들이 단편적으로 들렸습니다. 미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청소용품을 챙기고 일반 창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온 사람은 오태진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서 의심의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 K47, 지하 비밀구역, 외국인들의 방문,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미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는 304호실에서 발견한 약병 조각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도움으로 그녀는 제주대학교 약학과에 재직 중인 소영의 대학 동기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라는 그 인물은 신뢰할 만했고 비공식적인 분석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김 교수로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테스트 K47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실험용 신경계 약물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로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약물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불법 인체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보고서를 받아든 미래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실험용 쥐처럼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영과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면서 미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과 병원에서 불법적인 약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자신도 비슷한 의혹을 품고 있었다며 미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의심하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특정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자주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있었거든. 소영은 간호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환자 기록 시스템을 통해 미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병원의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소영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그들은 304호실을 비롯한 의심 병실들의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의료 기록 중 마지막 일주일간의 투약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의심 환자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백업 로그를 뒤져본 결과 삭제된 기록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오태진의 계정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병원의 외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서버와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IP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태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서버들이었습니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용량으로 보아 환자들의 의료 정보와 실험 결과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야. 소영의 말에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병원장 백윤식과 오태진이 연루된 국제적인 불법 의료 실험 네트워크의 존재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하 비밀구역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간호사 업무상 때때로 지하 창고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고 보안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청소 담당자의 카드를 잠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향했습니다. 보안카드로 지하 2층 출입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연구시설이었습니다. 대형 냉동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종 실험 장비와 컴퓨터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와 소영은 숨을 죽이며 시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냉동고 안에는 수백 개의 약병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모두 테스트 K47과 유사한 실험용 약물들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환자들의 실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관리되는 환자들의 정보에는 할머니로 추정되는 K47, 304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벽면에 붙어 있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한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점마다 실험 참여 환자 수와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안우리 병원은 이 거대한 불법 의료 실험 네트워크의 한국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소영이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고 있을 때 미래는 서류함을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백윤식과 외국 제약회사 간의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천만 달러였고 한국에서 500명의 실험 대상자를 확보하여 3년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들로 가족들의 동의 없이 실험에 참여시킨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계약서를 촬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증거 수집을 마치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대형 실험 장비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내려온 사람은 오태진과 백윤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있을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미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래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실험 대상자 확보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백윤식의 말에 미래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들은 단순한 실험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미래와 소영은 조심스럽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충분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외국인들과의 거래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미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현재 접속자 2명. 미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시간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미래는 자신들의 조사가 들켰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거래 현장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늘어났고 지하구역 접근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미래는 전날 밤 원격 접속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직접적인 의심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오태진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으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외국인 방문객들이 도착할 예정이며 백윤식이 특별히 지하 2층 회의실을 예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활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미래와 소영은 거래 현장을 촬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영이 정규 업무를 핑계로 지하 1층에서 망을 보고 미래가 지하 2층에 잠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결정적 증거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미래는 청소용품을 챙기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소영이 미리 확보해둔 보안카드로 지하 2층에 접근했습니다. 회의실 근처에는 대형 냉동고들이 배치되어 있어 숨기에 적당했습니다. 미래는 냉동고 뒤편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3시, 엘리베이터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윤식과 오태진, 그리고 3명의 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중 1명은 동남아시아계, 나머지 2명은 서양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함께 소형 냉장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숨을 죽이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에서 핵심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K47 실험 결과가 매우 양호합니다. 부작용 발생률이 예상보다 낮아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윤식의 말에 서양인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국 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추가로 500명의 실험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계약을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확장하겠습니다. 미래는 핸드폰을 통해 이 대화를 모두 녹화했습니다. 금액의 규모와 추가 실험 대상자 확보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계 남자가 가져온 냉장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실험용 약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테스트 K52, 테스트 K62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K47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실험약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약물들은 기존보다 효과가 강화되었지만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신중한 실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태진이 약병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미래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들이 환자들을 실험용 쥐로 취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이어들은 태블릿으로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환자들의 생체 반응, 부작용 발생률, 사망률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화면에서 할머니의 데이터로 추정되는 K47-304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종료, 그리고 급성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미래는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불법 실험의 결과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실험 단계를 위해 치매 초기 환자들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케이스들로 선별하겠습니다. 백윤식의 말에 바이어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을 시작했고 현금이 담긴 서류 가방이 백윤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래는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가 숨어있던 냉동고 근처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촬영에 집중하던 미래가 실수로 청소용품 중 하나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오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뭔가 소리가 났는데요. 오태진이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네요. 바로 치우겠습니다. 소영이 상황극으로 위기를 모면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태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미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약병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약병은 미끄러운 바닥을 따라 계속 굴러가더니 회의실에서 나온 백윤식의 발밑에서 멈췄습니다. 백윤식은 고개를 숙여 약병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약병이 굴러온 방향을 따라 미래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래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백윤식의 눈과 마주친 그 찰나,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미래는 촬영한 영상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외부로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윤식과 오태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이상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백윤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미래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병원 내 감시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진은 미래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고 새로운 보안 요원들이 3층 병동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미래는 촬영한 영상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야 했습니다. 소영의 도움으로 병원 외부의 인터넷 카페에서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 저장소와 USB 여러 개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간 후 소영의 컴퓨터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계정으로 접속해서 환자 기록들을 모두 삭제했어. 우리가 수집했던 백업 데이터까지 전부 사라졌어. 소영의 말에 미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조사 활동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증거 인멸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외부에 백업해둔 영상과 사진들은 안전했지만 병원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미래는 이제 수집한 증거를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회에는 병원 운영진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위원들과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윤식과 오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단순한 간병 보조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경력과 간호사 자격을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래는 우연히 백윤식과 오태진의 비밀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병동 폐쇄구역에서 만나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강미래가 우리 실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백윤식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 기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파일을 전송한 흔적이 있어요. 이사회 전에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태진의 말에 미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죠. 다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백윤식의 말에 미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이 대화를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이사회 당일까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두고 회의가 끝난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들의 계획을 들은 미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려던 미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병동 3층에 누가 숨어 있다. 즉시 수색하라. 미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곳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각 구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아래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는 3층 화장실로 들어가 개별 칸에 숨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즉시 업로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화장실까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결국 발견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경비님들, 제가 아까 그쪽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야간 청소업체 직원 같았어요. 소영이 거짓 정보로 경비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색대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자 미래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오태진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그는 미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사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래는 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하며 적절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해둔 증거들을 몸에 숨겼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신발 속과 옷 안감에도 백업용 저장 장치들을 감춰두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미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백윤식과 오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미래가 USB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의 모든 전원이 꺼졌습니다. 프로젝터와 컴퓨터가 모두 정지했고 스크린에는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래에게 쏠린 상황에서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미래는 신발 속에서 두 번째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래는 두 번째 USB를 손에 든 채 이사회 위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윤식과 오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파일도 손상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한 인쇄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에게 각각 한 부씩 나누어 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미래입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사망한 환자 김순옥의 손녀로 할머니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간병보조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외부 감사위원 중 한 명이 보고서를 펼쳐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상태로 입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래는 첫 번째 증거로 304호실에서 발견한 약병 조각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테스트 K47이라는 표기와 함께 제주대학교 약학과에서 분석한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실험용 신경계 약물입니다.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미래는 계속해서 지하비밀 연구시설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실험 장비들과 수백 개의 약병들이 보관된 냉동고, 그리고 벽면의 세계 지도에 표시된 국제적 실험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불법 의료 실험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동의 없이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거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처음에는 재생되지 않았지만 휴대용 배터리로 노트북을 작동시킨 후 영상을 상영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백윤식과 오태진이 외국인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 실험 대상자 확보 계획, 새로운 실험약 도입, 그리고 가족 동의 없이 실험을 진행한다는 내용까지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일 전 지하 2층에서 벌어진 거래 현장입니다. 환자들을 실험 재료로 취급하며 국제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상을 본 이사회 위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즉시 휴대폰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백윤식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침착하게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백윤식과 오태진이 자신을 처리하려 했다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이들이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논의한 대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할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살인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백윤식의 목소리로 그 할머니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죠 라는 말이 울려 퍼졌을 때 이사회 위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과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의 말에 백윤식과 오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10년간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활동한 간호사입니다. 할머니의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범죄의 전모를 알게 된 이상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는 즉시 병원 운영진 전체를 교체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상화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환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해안우리병원 불법 의료 실험 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연관된 국가들에서도 동시 수사가 진행되었고 국제적 의료범죄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백윤식과 오태진은 살인, 불법 의료 행위, 국제적 조직범죄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공범들도 각국에서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1년 후 해안우리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환자 중심의 투명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는 이곳에서 정식 간호사로 근무하며 병원 개혁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 해안가 절벽 위의 병원은 이제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조용한 복도에서 미래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평온했고 병원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